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가 이제 어제 중요한 발표를 했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혼외자 구분, 미혼부의 출생 신고, 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의 육아휴직, 뭐 가정폭력의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뭐 한 번에 다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그중에서 두 분이 또 짚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또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전혜연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고3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부할 게 많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굉장히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 건강가정기본계획이라는 게 뭘까? 네. 2004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한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큰 틀을 잡힌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국무회의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된 건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가족과 관련된 정책의 근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개년 계획.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여가부 혼자 추진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여가부가 이게 핵심 부처이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거고 사실은 어떤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그렇죠. 돌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까지 가려하면은 네. 자치단체와의 협의나 나아가서는 뭐 조례라든가 산하기관의 규정까지 다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이 짚은 세 가지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네.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입니다. 이 다양성이란 말은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전에 우리 보통 가족의 구성 또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엄마, 4인 가족 뭐 아빠, 예. 그리고 자녀 2명. 자, 여기서 엄마, 아빠는 보통 혼인으로 맺어진 거고요. 그렇죠. 자녀들은 혈연,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입양. 보통 이런 가정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제 사회 기본 단위로 거론이 되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혼인 혈연 관계를 좀 벗어나더라도 세상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다양하다는 거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몇 %정도 차지할까요? 50%를 넘었죠. 예, 2019년까지는 30.2%였는데 올해 1분기 주민등록 통계상 1인 가구는 39.5%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명이 같이 산다.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개념이 많이 흐려진 거죠. 10명 중에 4명은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족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정인의 언급해서 조금 죄송한데 고 구하라 씨 관련해서 그 생모가 양육을 거의 하지 않다가 구하라 씨 사망 이후에 등장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자, 혈연 관계 맞죠? 네. 법적으로. 네. 근데 이거 과연 가족으로 봐야 될까? 이런 의문 제기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방송인 사유리 씨가 기존의 방법이 아닌 정자은행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 났는데 사유리 씨의 어떤 뭐 난자라든가 정자 이런 거 혈연 개념 보면 가족이 맞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지금 법적으로 가족들이 받는 혜택을 네. 누릴 수가 있는가?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관련한 것도 많이 좀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그동안 부족했죠. 예, 특히 예. 미혼부 정말 사각지대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들어가 보면은요. 부모의 혼인이라던가 가족 형태에 따라서 중요한 거 아동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제한받거나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정신 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제도가 이제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을 결정하는 방식 이 자녀 출생 시에 부모가 협의하도록 네. 지금 방안이 바뀐다고 엄마 하고요. 성도 따를 수 있고 아빠 성도 따를 수 그렇습니다.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한데 약간 예외적으로 절차를 거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가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비혼 동거 가정에 대해서
주거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이 이 두 번째 영역별 과제에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다문화 가족도 네. 있고 한부모 가족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양육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았다. 그래서 이런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건데 한부모에게도 이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 아동양육비 지급하는데요.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34세로 확대를 합니다. 또 우리 많이 다뤘던 건데요. 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뭐 이제 대다수는 아버지, 때로는 어머니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아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만약에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린 후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뭐 출국 금지 요청을 한다던가 형사 처벌하는 식의 제재 조처를 강화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리고 또 구하라 씨 관련된 얘기, 구하라법 얘기를 했었는데 네. 권리도 강화되지만 권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의무에 관해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상속에서 배제하는 법안 이런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돌봄이라던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육아휴직 관련해서 대부분이 임금 근로자 중심. 정규직, 그렇죠.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예. 보니 사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육아휴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의 문제라든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내용을 보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 제도가 흔들리면서 부작용이 많다라는 그런 우려가 일부 종교계에서 제기되기도 하지만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가족의 개념이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제도에 있어서의 차별과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담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가부는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법 개정이라든가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내용을 고3처럼 정리해 주셨는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 또 주요 내용이 정리가 좀 잘 안 됩니다.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두 분이 뽑으시는 주요하게 보시는 부분들을 왜 그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앞으로 구체적 계획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참 이거 법이 다양하게 여러 조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꼼꼼하게 브리핑 해주셨는데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좀 눈여겨보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족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건강가정기본법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건강가정이 그러면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 네. 이를테면 부모가 다 같이 있고 자녀가 같이 살고 이 가정이 건강한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실제로 아까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여가부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2019년에요. 혼인이라든가 혈연 관계로 맺혀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나 주거를 같이 공유한다면 예. 생계와 주거를 같이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9.7%. 네. 즉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은 이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벌써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법과 제도가 조금 발맞춰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법 계획이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일체면은 이 사실혼 같은 경우 그리고 비혼 동거 네. 이런 경우를 이 법적인 가족의 개념의 울타리로 넣는 것에 대해서 이거 어떤 전통적인 가정의 고유한 개념을 깨는 게 아니냐. 가정의 해체를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정상 가정 얘기합니다만 한 개인의 생애를 한번 쭉 훑어보면 부부가 살다가 사실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네. 경우도 있고요. 또 법적인 제도의 바깥에서 이렇게 어떤 사실혼 관계를 해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요즘 이제 황혼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70대, 80대의 노후에 사별하거나 이별하신 분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0년을 생활을 하셔도 이분들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면 이 한 분이 만약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네. 같이 지내는 상대방이요 그 동의서를 써줄 수가 없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동반자법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뭐 선배랑 같이 그러니까 동성 친구랑 선배랑 같이 생활할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아팠을 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 할 때 이 법적인 가족의 틈이 없기 때문에 주거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은 생애 전반에 다 밀접한 것이라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아까 배우자 범위에서 사실혼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범위에서요. 이를테면 혼인신고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요. 이거 가정폭력으로 지금까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엄연히 살고 있는데도 네. 그렇지만은 사실혼이나 비혼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네. 이건 실제로 가정폭력에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 사유리 씨 얘기를 하면서 보조 생식술 그러니까 정자를 기증받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 네. 비혼인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이 많이 뜨겁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걸 허용할 것이냐라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 만약에 정자를 공여하게 되는 그 사람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정자를 공여받아서 난 아이가 알 권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한국에는 공공정자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외에서. 만들 것이냐 많은 법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많은 아직 갈 길은 좀 멀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네. 자, 어쨌든 가정 건강 가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개념부터 지금 얘기를 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 계획도 이 안에는 있는 것 같고 또 단기 계획도 같이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가인권위에서 2005년에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가 그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거냐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좀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이번에 그런 용어를 변경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 법에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제로서 일단 제안을 하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돌봄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이른바 영아, 유아,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장애 아동이라든가 예. 1인 고독사라고 있는 노인층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돌봄이 사회적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보통 돌봄이라고 하면 아이 돌봄만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들, 고독사, 고립사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가정까지 이제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유심히 봤고 지금 육아도우미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신원 확인 증명서를 앞으로 발급한다던가 2022년까지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은 엄마 아빠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그렇죠. 이거 좀 상당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세부적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우리나라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보험 가입을 놓고도 뭐 프리랜서라든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몇 %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또 재계 의견이라든가 협의가 필요하겠죠. 예,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제계에서도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가를 좀 귀담아 듣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각지대가 아동인권하고 결혼 이민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대폭 강화가 했다라는 것은 뭐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요. 네. 다만 이 아동이라든가 결혼 이민자는 기계로 대체하거나 서류로 대체하는 것이나 인력이 좀 추가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부처차 안에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가족이라는 그 어떤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전에 전원일기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전원일기를 보면은 정말 전통적인 가족상이 있거든요. 한 3, 4대가 같은 집에 살면서 대가족이었죠. 하루의 일상을 다 공유를 하고요. 또 며느리들이 나오는 씬을 보면 거의 부엌입니다. 부엌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시대와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런 어떤 여러 명이 같이 사는 대가족화에서는 어르신들의 공간이 좀 있었거든요. 네. 물론 아랫사람들은 힘들었지만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라는 부분은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으신데 이 문제를 우리가 가정의 개념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잘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떠올라서 그런 생각도 들고 2018년에 영국에서요 세계 최초로 어떤 장관이 생겼냐면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어요. 그건 보도를 한번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외로움 담당 장관이 외로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만들겠다 했는데 네. 저는 한국도 외로움 담당 장관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가족의 해체다, 뭐 가족이 많이 변하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피와 어떤 혈연과 이런 법과 제도로 묶이지 않더라도 사람은 외로움 존재이기 때문에 꼭 어떤 핏줄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연대를 같이 하고 외로움을 같이 공유할 상대가 필요하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의미에서의 가족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자크 아탈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21세기 사전에서 2030년쯤 되면은 한 90%가 동거 가족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동거 가족이나 결혼하지 않은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열린 형태로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동성 동본혼 금지했던 게 사실 불과 20년 전밖에 안 됐고요. 호주제도 말 많았지만 결국에 폐지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보다 법과 제도가 좀 따라가는 형식인데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안내 딱 들어가 보면 예비 부부 교실, 부모 교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부부와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상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반자 교실 그리고 아동기 양육자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양육자 교실이라는 거는 부모 교실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한부모이든 비혼모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양육자이기 때문에 교실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부분의 문구부터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장기 계획으로는 아마 그런 것도 앞서 얘기해 주신 그 가족 변화의 속도에 따라 다양성을 지금 이제 포용해 나가겠다라는 큰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다가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이시라고 적으시면서 건강가족이라는 게 뭐냐. 오래전에 이혼을 해서 이미 건강하지 않은 가족의 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이 언제쯤 이런 현실까지 반영해 주겠는가 하는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차차 이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현실을 법이 어떻게 따라가게 될지 저희도 이제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마디만 네, 하고 싶은데 네. 이혼 가정 얘기하셨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명제처럼 가정 부부의 사랑과 일치 자녀의 출산과 양육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주변을 보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지만은 남만도 못하게 서로를 그럼요. 미워하면서 네. 사실은 지내는 가정도 있거든요. 막상 이 제도와 틀을 깨려면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을 벗어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혼해서 이혼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서 아까 지금 댓글 다신 분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혼까지 갔을 때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사실은 부모 둘이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키우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아이가 청소년이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없는 이런 법적인 제약 그렇다면 학대를 피해서 나온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는 것 역시 이게 건강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과연 사각지대가 어디인가를 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정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가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가정폭력 사건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온 여론이 들썩이다가 좀 조용하다가 또 사고가 나면 그렇죠. 또 반성하는 이거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기본 계획을 보니까 여가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정밀한 조사도 하고 뭐 전문 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제발 좀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가부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클린비 보고서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2000년에 클린비라는 여자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이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몇 년? 예, 2년을 했습니다. 예. 진상조사를. 그래서 2년. 그 보고서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서 100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래서 영국 의회가 이것을 계기로 아동법을 전면 개정을 했고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의 사건이 났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에 이런 기본 계획이 나온 김에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만큼은 이 기본 계획이 정말 착실하게 수행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던가 해서 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결실이 꼭 맺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이제 결혼이민자 얘기를 한 이유가 결혼이민자분들이 한국어가 유창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뭐 법률 지원이라던가 폭력에 굉장히 어려운 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이주 여성 상담사를 아마 확대를 하고 다국어 상담을 확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시간 들이지 말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네. 같이 사는 동거인들이요. 상속 못 받잖아요. 지금 그냥 동거인들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같이 살면서 주거를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기여한 바가 있다면은 이분들에게도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죠.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보다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이 훨씬 가까울 수가 있거든요. 사망 후에 그저 그냥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저 부모라는 이유로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가 나타나서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 생각이 들고 아까 결혼 이주 여성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혼 이주 여성을 출산의 어떤 수단으로 좀 생각해요. 네. 그래서 와서 이혼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돌아가는 거를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남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돌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앞서 보고서를 2년간 만들듯이 언론도 무엇을 또 중요하게 같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뉴스픽 오늘 아주 저희가 샅샅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예현 우석대 개공교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